최근의 시장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4월부터 가격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요. 사실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고점이었던 게 2021년, 2022년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아파트들은 그 고점을 넘긴 아파트들, 지역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10월로 접어들고 있는데 시장이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2024년 8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9월 29일 신고 기준으로 해서 5,778건이고요. 이렇게 되면 남은 신고 기간이 하루 더해지면 저는 한 6,000건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되면 7월보다도 2,000건 이상이 감소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집값이 오르면서 거래량도 증가했는데 이상하게 2024년 8월부터는 거래량도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장의 짧게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변화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하고는 감소폭이 좀 적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난 다음에 거래량도 증가했다가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황입니다. 그럼 왜 거래량이 줄어들지? 그 이유가 사실 중요할 거잖아요. 이유는 명백해요. 최근에 시장을 움직인 가격 상승의 원인은 실수요와 그리고 갈아타기 수요였습니다. 실수요와 갈아타기 수요는 가격이 오르면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재화나 자산 시장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한번 보세요. 볼펜을 투자로 사는 사람은 없죠. 실수요로 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볼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요가 줄어들게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부동산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실수요자들은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2024년 8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비수기다. 이런 말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둘 다 틀렸어요. 가계대출 규제는 9월부터 했거든요. 근데 왜 8월에 거래량이 줄어듭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선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 수밖에 없다는 걸 8월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수요 감소가 더 빠르게 일어나겠죠. 두 번째, 비수기. 대한민국의 부동산에서 지금 비수기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추세의 거래량을 보면 여름에도 증가하고 명절이 껴도 증가하고 겨울에도 증가하고 이런 현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비수기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왜 감소하는가를 보시면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거래량은 줄어도 신고가는 계속 찍히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질문 던져야 될 게 뭐냐면 신고가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이미 호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가 안 되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일부 지역에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제한적인 거고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매도 물량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파는 사람이 나 그 가격에 안 팔아. 나 수요 없어도 나 안 팔아. 이러면 가격은 안 빠져요. 더 오를 수 있어요.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수요가 증가하거나 또 하나는 공급이 줄어들거나. 그런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 안 팔래. 가격이 내가 만족할 만큼 안 오르면 안 팔래. 그래서 매물을 거둬들이면 공급이 감소해서 집값이 오를 수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 변화가 되게 중요해요. 매도 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2024년 9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8만 5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올해 초 대비해서 거의 4천 가구 이상, 많게는 1만 가구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고점이 되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까요? 더 오를 건데. 더 많이 막 팔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못 팔면 향후로 가격이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은 오히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살 사람들이 줄어들면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죠. 이게 바로 올해 다시 하반기부터 조금씩 일어날 시장의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출발을 2024년 8월, 9월에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근데 2024년 4월에는 왜 매도 물량이 저렇게 많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2024년 4월에 가격이 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이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증가합니다. 팔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더 오르면요, 공급이 감소해요. 왜냐하면 집값이 더 오를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게 자산시장의 독특한 현상이에요. 자산시장에서 내가 집을 팔까 말까를 결정하는 건 지금 현재의 가격이 아니고 가격 전망입니다. 2024년 4월에 매도 물량이 좀 증가한 건 뭐냐면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나 팔아야겠다. 이래서 이제 매물을 나왔는데 4월부터 집값이 막 올랐잖아요. 4월, 5월, 6월, 7월이 오르니까 오히려 매도 물량이 감소한 거죠. 거래가 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 상승 기대감이 다시 줄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 현상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2024년 8월, 9월이 시장의 변화의 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매도 물량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꼭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내 집 마련해야 돼. 그리고 뭐 투자로 부동산을 사시든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항상 두 눈으로 보시라. 한 눈은 뭐냐면 내가 무주택자면 무주택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기도 하지만 다른 한 눈은 다주택자의 관점으로 시장을 한번 보자. 그럼 다주택자 입장에서 집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2022년도에 집값이 막 엄청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놀랐어요.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집값이 다시 올랐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걸 거래도 안 되고 나 너무 힘들 수도 있는데 빨리 올랐을 때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시장의 이런 지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꼭 두 눈으로 보시라. 수요자 입장뿐만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 보시면 이런 현상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부동산은요, 유효 수요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다 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고 싶다고 해서 그건 수요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 사고 싶으시죠? 그러면 다들 네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고 싶다고 해서 그게 수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많이 사고 싶은데 어떻게 강남 집값이 빠집니까? 이렇게 들으면 맞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사고 싶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요는 제한돼 있어요. 그게 유효 수요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렇게 관점을 전환시키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거예요. 이 지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서울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를 보면 중간 소득의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100채 중에서 6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10년 전에는 20채였다고요. 집값이 오르면서 내가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 상태에서 계속 오르려면 대출이 계속 증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24년 8월에 가계대출 증가율이 8.5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려면 이제 9조 원 돼야 되고 10조 원 돼야 되고 11조 원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걸 전제해야 된다. 즉, 이 가격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계대출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매물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오면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자산시장은요, 아주 독특하게요, 반복돼요. 과거에 이와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자산시장은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하고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도 다 돈 벌고 싶어 했고 다 내 집 마련하고 싶어 했어요.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 했고 사람은 안 변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자산시장은 반복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장의 변화, 최근의 변화가 과거에 똑같이 있었어요.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2009년입니다. 최근에 이게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지수의 변동률인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죠.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릅니다. 시장의 변동 원인이 수요였다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가격이 올랐다.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수요가 증가했느냐? 가계부채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수요가 올라왔습니다.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고 그게 가격을 올리고 거래량을 증가시킨 요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24년 상반기에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가계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들은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 못해요. 전세를 끼고 사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때 대출이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대부분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 왜 실수요나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요, 최근에 집값이 빠지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줘요. 그게 대출 규제 완화, 세금 완화, 개발 규제 완화입니다. 그렇게 규제 완화를 막 대폭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집이 없는 분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집값이 또 오를까 봐. 이 불안이 응축되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겠다라는 행동으로 연결된 거죠. 또 하나 뭐냐면 갑자기 지난해 말부터 대출 금리가 인하되고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시장의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돼서 집값이 또 오를 거야. 또 불안해지죠. 누가 불안해져?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할까요? 아니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불안하죠. 이 불안감이 응축되면서 그게 행동으로 연결돼요. 대출이 막 일으키면서 집을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고 집값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2024년도에 집값 상승의 원인은 뭐다? 무주택자의 불안이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서 대출이 증가했고 집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과 무주택자가 시장을 움직인 패턴 2009년도에도 유사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2009년 전에 2008년도에 집값이 이렇게 크게 하락합니다. 서브프라임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급락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집값이 이렇게 갑자기 또 급등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 세계가요, 2009년도에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막 회사 문 닫고 실업률 증가하고 본격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막 올랐다고요. 왜 올랐을까요? 대출이 증가합니다. 2009년도. 대출을 증가시키면서 누군가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증가시켜서 집을 사는 사람은 누구다?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인 거예요. 투자자들은 대출을 많이 못 해주니까.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왜 집값이 빠졌다가 다시 2009년도에 집을 샀을까? 두 가지 이유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2008년과 9년도에 정부가요, 대규모로 규제 완화를 해줘요. 집값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규제 완화 해주니까 누가 불안해요? 무주택자들이 불안하죠. 지금하고 똑같죠. 그리고 경기가 위축되니까 금리가 인하됩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누가 또 불안해요? 금리가 인하돼서 집값이 오를까봐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불안하니까. 그게 행동으로 발현되면서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켜서 집을 사고 2009년도에 집값 급등으로 이어진 거야. 근데 그 전에 2009년도의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강남상가 아파트 2달째 오른다. 서울 아파트 가격 연일 최고치. 서울 아파트 값 또 최고치. 정고점 돌파했다. 지금하고 똑같은 뉴스예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아니, 저희가 1년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했듯이 부동산 시장 길게 봐야 되는데, 그럼 2009년도의 부동산 시장은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죠. 개별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그게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2008년도에 이거 올림픽 회밀이 타운 30평대 실거래가 현황입니다. 보시면 2007년까지 막 집값이 10억 근처까지 오르죠.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글로벌 금융 오니까 거의 집값이 막 반토막 나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갑자기 확 오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받아서 실수요자한테 집을 사죠. 근데 이 집값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6억 원, 5억 원 빠져요. 대치동의 음마아파트예요. 2009년도에 올랐다가 이게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빠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2012년에 샀으면 훨씬 더요. 훨씬 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저는 지금의 상황이 2009년과 되게 유사하게 봐요. 지금 막 오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2, 3년 후에 집값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장 근저에는 이 가격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팔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2009년도에 난리 났던 기사가 어떻게 변합니까? 2012년 기사예요. 고가 아파트 천덕꾸러기 되면 4년간 거래 최저. 강남 비싼 아파트 샀다가 땅 치는 사람,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2012년 기사라고요. 올해 아파트, 서울 아파트값 IMF 이후로 가장 많이 떨어져. 아니, 2012년도에 우리나라 뭐 경제 공황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젠 좀 벗어내면서 조금 더 회복되는 구간이었다고요. 그런데 집값은요, 가장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요즘 보세요. 전세값 상승폭 큰 아파트가 매매가는 더 떨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전세 가격 올라서 집값 오른다. 아닙니다. 이게 별개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전세가가 오른 지역이 집값이 더 많이 빠졌다고. 즉, 가장 중요한 건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게 지속될 수는 없다. 최근에 신생아 대출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신생아 나서 대출해서 집 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사면 나중에는 누가 사줍니까?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 감소로 해서 집값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건 수요가 몰려들어서 집값은 오를 수 있지만 2009년과 2024년처럼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근데 지속 가능성이 지속해서 증가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대출을 계속 해줘요. 네. 그래. 나라 망하든지 뭐 IMF도 오든지 말든지 그래. 부동산만 뭐 중요하니까 가계대출 계속해. 라고면 오를 수 있죠.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한데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게 확률이 높은 미래냐. 두 번째는 뭐냐면 젊은 세대한테 계속 대출을 해주면 가계부채가 증가 안 하면서 수요가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혼부부한테 대출해줬다면 이제 내년에는 대학 졸업하면 주택담보대출해줘요.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미래 수요를 계속 땡겨서 쓸 수는 있다고. 근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계속 가격을 올려면서 살 수요가 있을까? 그런데 그 수요가 그러면 줄어들면서 파는 사람이 증가합니다. 집값은 의외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의 변화는 항상 반복된다.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달라. 이건 달라요.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시장에서는 과거의 일을 계속 반추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확률이 높다.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긴 흐름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처럼 한두 달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1년 이상, 3, 4년 동안 어떻게 시장이 변화할 건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고 분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평균적으로 일생에 집을 많이 사면 두세 채 삽니다. 사실 이 두세 채를 살 때 이렇게 긴 흐름을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단기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장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지금은 매도 물량이 오르고 있고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2012년도는 그럼 좀 어땠나요? 좋은 시기에 어떤 지표였는지가 궁금해요. 좀 달랐어요. 뭐냐면 수요가 감소해서 집값은 빠지는데 매도 물량이 줄었어요. 집값이 빠지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판 거죠.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것들을 보면 급매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상 빠졌지만 물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게 좀 특징적인 겁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예상하는 시장은 가격이 빠지는데 빠진 물량도 많아질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 거니까. 그게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2008년도에 집값이 빠지죠. 근데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별로 없죠. 수요가 감소해서 집값은 빠지는데 파는 사람도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이 빠지는데 어떻습니까? 거래가 많이 되죠. 수요가 감소하는데요. 반대로 공급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수요가 일부 가격에 맞춰서 시장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시장이에요. 그래서 2013년, 12년이 가장 집값이 살기 좋은 시점이었던 거예요. 모든 자산시장은 그때가 바닥이에요. 바닥은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회복될 때가 가격이 바닥이에요.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때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도 많고 이게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고 개인의 환경도 나쁘지 않습니까? 제가 자산시장 쭉 얘기해 드린 것처럼 변화는 반드시 와요. 오르던 자산 가격은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는 자산 가격은 다시 오릅니다. 이건 생존의 조건이에요. 변화가 없으면 죽어요, 다. 그게 인류의 생존입니다. 자본주의 생존 논리고요. 자산시장이 계속 커나가려면 변화해야 돼요. 근데 이 변화라는 건 뭐냐면 긍정의 코드죠. 제가 가격이 빠진다 그러면 저보고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냐요? 가격을 빠진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시장이 변화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안 변하면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납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라. 변화는 반드시 온다. 그건 뭐냐면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시장의 변화도 반드시 오니까 그 변화를 꼭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